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소아심장과 코디네이터 유선혜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상생활관리 A2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강의 기회 주신 뇌전증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약물 복용, 일상생활관리, 경량시 대처, 예방접종 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유명한 인물을 아시지요? 줄리어스 시저, 차이코프스키, 도스토옙스키, 반고흐, 소크라테스, 노벨입니다. 이 유명하고 위대한 분들은 모두 뇌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뇌전증이 있어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뇌전증을 가진 아이의 부모님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뇌전증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요인들과 공통점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뇌전증을 진단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뇌전증이 있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가장 기본인 약물 복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나요? 인데요. 약 70% 정도가 약물로 조절되는 뇌전증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얼마나 잘 먹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약의 역할은 경련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련을 항상 억제시켜서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약이 없어도 경련이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약을 꾸준히 복용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 농도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약물 농도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약을 여러 번 먹어야지 일정 수준 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안에 약물 농도 그래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적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약을 처음 처방받았을 때는 이 파란 선에서 빨간 선 사이에 있게 될 때까지 여러 번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약을 한 번 빼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치료적 혈중 농도 안에 잘 유지되고 있던 약물 농도 그래프가 한 번 빼먹음으로써 파란 선 안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색 아래로 위치했을 약물 농도가 있을 시간에는 경련 조절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빼먹은 걸 알고 얼른 다시 먹어도 한 번 먹는 걸로 채워지지 않고요. 다시 약물 농도가 저렇게 치료적 혈중 농도 안에 위치할 수 있게 될 때는 여러 번 먹음으로써 약물 농도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빼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건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사와 상의 없이 약 복용 중단하지 않고요. 경련이 멈춰도 약 복용 지속해야 합니다.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잔여약 확인해서 약이 떨어져서 못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해 주시고요. 약을 보관할 때는 어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원래 용기에 보관해야지 약의 성분이라든지 유효기간을 확인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을 한 번이라도 빼먹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 계속 드렸고요. 약 복용 후 구토할 때는 30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30분 이내 토했을 때에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 복용해 주시고 30분 이후에 토했을 때는 약이 일부 흡수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복용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난 즉시 복용해야 되고요. 이미 다음 약 복용 시간이 되었다면 2배 용량을 복용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럴 때는 1.5배 정도 복용해두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약을 안 먹은 데에 대해서 커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 번 안 먹었다라고 하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복용하는 오르필의 약전을 가져와 봤는데요. 약전에 있는 부작용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 간 기능, 검사치 변화, 균열, 체중 증가, 식욕 부진, 불규칙 월경, 혈소판 감소, 난청, 알레르기 반응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래서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어떤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복용해라 가이드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브루펜 아시죠? 해열제인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부작용을 살펴보면 쇼크, 헤모글로빈 감소, 소화성 궤양, 스티븐 존슨 증후군, 간염, 천식, 졸음, 어지럼, 혈압 저하, 급성 심부전, 비출혈 이렇게 많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브루펜이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데도 부작용 무서워서 못 먹어요 라고 하지 않죠. 우리 해열제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약의 순기능을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수하고 먹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뇌전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뇌전증 약의 기능은 효과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지만 브루펜 먹는다고 이 부작용 다 경험하신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약 오르필 먹는다고 이런 부작용이 다 나타나라는 법은 없고요. 일부에서 많이 드시는 분에서 저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런 점을 약을 복용할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복용해라 라고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했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부작용 보기 위한 피검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준에서 약을 처방하고 복용하기 때문에 너무 이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을 믿고 꾸준하게 잘 복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약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 말씀드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팔코트랑 오르필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성분이고요. 얘네들은 부작용이 간장애랑 체중 증가, 불규칙 월경이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토파막스랑 퀴덱시는 큐덱시도 토파막스랑 같은 성분이고요. 얘네들은 땀 배출 감소하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처방받았을 때는 물을 많이 먹여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큐덱시는 장기간 지속형으로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게 나온 제형입니다. 좀 쉽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케프라랑 라비타 이런 것도 비교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개선된 약이어서 특별하게 많이 어려움 없이 대표적으로 드실 수 있는 약들이고요. 케프라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면 예민해지는 게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그렇다라고 할 때는 좀 지켜봐 주시면 되실 텐데, 그런데 이제 생활하면서 너무 신경질적이고 너무 예민하고 생활이 너무 어렵다라고 할 때는 혹시나 부작용이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XR 제형은 얘도 하루에 한 번 복용할 수 있게 나온 장기간 지속 형태입니다. 그리고 라미탈은 초기에 시작할 때 피부 발진 조심하셔야 되고요. 피부 발진이 생겼을 때는 얼른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장기간 먹고 있을 때 용량도 변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트리랩탈이라고 하는 약도 많이 쓰실 텐데요. 피부 발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약 복용하는 동안에는 나트륨 수치 피검사로 모니터링 하면서 복용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론티는 결심 발작에 많이 쓰는 약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피부 발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장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장애는 식후에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빈속에는 절대 먹지 않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근데 그래도 너무 위장장애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위장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부작용 개선되는지 여부 모니터링 할 수 있겠고, 그래도 힘들면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센틸은 졸린 부작용이 가장 대표적인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게 되면 다른 질병으로 약을 처방받았을 때 이런 걸 먹어도 되는지 항상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련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피해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항히스타민제, 아미노필린, 에페드린이 경련 유발을 할 수가 있는 약 성분인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벼운 증상에서 안 먹고 다른 약품으로 대체 가능하다든지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약에 많이 쓰기 때문에요. 꼭 쓰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항히스타민제 2세대나 3세대 약제가 비교적 영향이 덜 미치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한 성분이고, 슈다피드라고 하는 성분도 가능하니까 감기약 처방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이나 홍삼 같은 경우도 경련 유발하는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유전증 치료하는 동안은 같이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을 먹어서 경련 조절이 기본은 잘 만들어졌지만 일상생활의 습관이 나쁘면 발작을 다시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 관리에 있어서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고 본인의 상태에 맞게 활동을 조절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유발 요인, 수면, 피로, 스트레스, 운동하기, 안전관리, 여행하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발요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경우가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경우인 거고요. 유발요인이 확인됐다라고 했을 때는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경련제를 제대로 먹지 않은 경우, 불규칙적인 생활, 음주, 수면 부족, 과로, 질병 있을 때는 평상시 컨디션보다 떨어지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증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영양 부족, 탈수, 극도로 흥분하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 빗자극, 생리주기에 관련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빗자극은 모든 뇌전증이 빗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빗자극으로 다만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TV에 이제 강한 빛이 나오는 TV 프로그램, 클럽, 콘서트장 같은 강한 빛이 반짝이는 자극이 있을 경우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컴퓨터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빗자극보다는 장시간 사용했을 때 컨디션 저하나 뇌의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는 거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권장하기로는 30분 이내, 이를 사용하실 때 30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수면의 역할은 피로를 풀고 원기 회복을 하고 기억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종류로 보면 렘 수면과 넌렘 수면이 있고요. 넌렘 수면에서도 얕은 수면 시에 경련파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 시에만 경련을 하는 수면과 관련된 뇌전증도 있고요. 그리고 경련을 하게 되면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련파가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면과 경련은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연령별 적정 수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드가 있지만은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적정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8시간을 자도 피곤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5시간을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시간을 지켜주시되 플러스 마이너스는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숙면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잠자기 전에 규칙적인 습관 갖기. 또는 어린아이인 경우에 잠자는 때 잠자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면 아이가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어 잠자는데 쉽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세수랑 양치하기, 잠옷 갈아입기, 자리 눕기 이런 순서로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게 되면 아이가 언제 세수만 해도 잠자는 시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수면 환경 관리 중요한데요. 잠자는 환경은 어둡고 깜깜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는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고요.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잠을 일정 시간을 잤다고 해서 잘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4, 5세 이상은 낮잠을 줄여서 점차 낮잠이 줄어드는 나이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했을 때는 낮잠을 줄이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낮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햇빛을 쬐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도움이 되겠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따뜻한 우유 있고 피해야 하는 음식은 카페인 함유 음식, 술, 야식 이런 거 좋지 않고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걱정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 변화를 갖게 되고요. 이 감정 조절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호르몬으로 인해서 생활 변화, 잠을 많이 잔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실 받지 않을 수는 없고요. 적정한 스트레스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고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하느냐가 초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 스트레스 할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기록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됨으로써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파악하기 쉽고 더 나은 대처법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원인이 저명한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처법으로는 이제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가지는 게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에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이완요법, 심호흡,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그리고 칭찬하기. 일이 또 너무 많을 때는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과중하게 많을 때는 우선순위 정해서 차례차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고 고물되지 않아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몸을 움직여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조금 더 어린 아이한테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기나 수면, 건강한 음식 먹기, 너무 폭식을 하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가공식품을 먹는 건 좋지 않을 거고요.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음악 듣기, 샤워하기, 그림 그리기, 외출하기 이런 것들 함으로써 전환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관리가 될 수 있겠고요. 본인한테 적절히 맞는 방법을 찾아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호자분들은 아이가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우울증, 기분장애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수면장애에 도움이 되고 혈류량 개선으로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경련 조절에 도움이 되고 항해전증 약의 부작용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운동을 우리 아이들도 잘 지켜야 되겠지요. 이렇게 운동은 뇌전증 확성치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이 경련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운동에 대한 측면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아이가 경련하는데 운동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운동들이 다 가능한 운동들입니다. 이 위에 있는 가벼운 산책, 조깅, 스트레칭, 골프, 배드민턴, 축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운동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운동은 만약에 발작했을 때 사고로 다칠 수도 있는 운동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운동이고요. 예를 들자면 수영,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거, 바퀴 달린 거 타는 거, 도로라는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요. 스키나 스킨스쿠버, 암벽 등반,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들은 발작했을 때 많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운동을 할지 몰랐는데 언제 시작해도 되는지 제가 진짜 오늘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가점검 리스트입니다. 우선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제가 운동해도 되는 컨디션인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날의 컨디션은 본인이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체크를 해서 8시간 이상 수면을 잘했는지, 영양 상태가 괜찮은지, 탈수되어 있지 않은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근 며칠간 발작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이런 게 없다라면, 위험 요인이 없다라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 할 때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해주시고 주 3일 이상 꾸준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는 너무 지나치게 힘들거나 너무 운동 강도가 약해도 운동 효과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숨이 찰 정도가 적정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처음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했는데 목표치를 한 번 이렇게 달성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하실 때는 운동 강도나 시간을 줄여서 본인 수준에 맞게끔 설정해서 점차 본인 수준에 적응이 되면 적정 강도로 시간 늘려주셔서 목표치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하게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발작 발생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경련이 발생했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머신보다는 달린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장이나 그런 트랙을 달리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러닝 헬스장에 혼자 운동하러 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트레이너에게 미리 본인이 이제 뇌전증 환자임을 알고 경련했을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트레이너도 당황하지 않게 하는 방법일 겁니다.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나 불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여름이니까 수영도 많이 하고 싶고 아이들도 물놀이 너무 좋아하는데 물놀이 수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사고 발생할까봐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정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수칙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구명조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항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에 대처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상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샤워할 때
목욕보다는 샤워가 더 안전하고요. 샤워할 때도 선 자세보다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자세를 낮추는 게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사용할 때는요, 혹시나 야외에서 캠프파이어 같은 걸 쓸 때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떨어지는 게 좋겠고, 가스레인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자기기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행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네, 경련이 조절이 잘 되는 상황이고 계획적으로 잘 세우신다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행 시 고려해야 될 점은요. 충분한 휴식 시간 필요하고요. 너무 여행했다고 무리한 일정으로 피로하게 된다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너무 장시간 이동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동 시간 고려해서 일정 계획하도록 하고요. 경련 타입이 어떤 경련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복용하는 약물 리스트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의료시설을 이용하신다거나 하셨을 때 필요할 것 같고요. 응급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챙기시고 여행지에 혹시 유발요인이 있지 않은지 미리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작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119 요청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응급의료시설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행할 때 약 복용 중요하고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행 갔다고 해서. 그래서 약을 잘 복용할 수 있게 하려면 약은 넉넉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복용량의 2배 분량 챙겨서 혹시라도 잃어버렸을 때 상황을 대비해야 될 거고요. 짐에 한 군데다가 몰아서 넣지 마시고요. 분산시켜서 하나 잃어버려도 다른 걸로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약 빼먹지 말고 잘 먹을 수 있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혹시나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가능하면 일정 단축해서 돌아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련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련 시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의사항은 어떻고 언제 응급실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련 시는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에 얕은 베개로 머리 보호해 주시고요. 조이는 느슨하게 해주시고 한쪽으로 눕혀서 과도한 침이 살에 걸리지 않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경련하는 모습 관찰해 주시고 시간 측정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옆에서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위가 시에 다른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관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경련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처 방법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의 몸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입안에 손가락이나 막대 등을 넣지 않습니다. 경련을 하는 동안 아이를 옮기지 않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단 주의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경련하는 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외부 자극으로도 경련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어떤 외부 자극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련 후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혹은 약을 안 먹었으니까 약을 먹여야 된다. 경련하니까 약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약을 먹는 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질식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약을 안 먹은 경우라면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고 난 다음에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언제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5분 이상의 경련을 하거나 경련 후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계속된다든지 경련이 2번 연이어서 발생한다든지 경련으로 인한 위상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옮겨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련이 5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작시 기록하는 거는 새로운 발작이 발생했거나 잘 모르겠는 발작이 있을 때는 동영상 촬영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해서 진료 볼 때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이게 정말 발작인지 여부를 구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계속 똑같은 양상의 발작이다 이미 익히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동영상을 매번 촬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발작할 때는 이제 기록하는 게, 진료나 아예 치료받는 결정에 도움이 될 텐데요. 발작 양상 기록해야 되겠고요. 지속 시간, 발작 후의 증상, 그리고 발작을 기억하는지, 어떤 경우에 잘 발생하는지, 유발 요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친 곳은 없는지 등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예방접종은 이제 혹시나 경련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때문인 거고요. 여기 보시는 DPT, MMR, 독감, 수혈증,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가이드라인으로 연구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DPT, MMR, 독감, 수두가 경련이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논란이 되는 접종인데 열성 경련의 경우에 보면은 과거력 있어도 해도 되고 열성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된다고 하는 거고요. 뇌전증에 대해서는 뇌전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과 뇌전증 증후군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 정상 집단과 비교할 때 예방접종의 부작용 발생률을 높이지는 않는다라고 했고요. 뇌전증성 뇌증에서도 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유발 요인은 될 수 있지만 뇌전증의 위험을, 뇌전증성 뇌증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접종 종류가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못할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뇌전증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잠재적 합병증의 위험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위험보다 높다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방접종 한 다음에는 백신 접종과 다른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발열이나 컨디션 저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증상 관리를 초점에 두면서 컨디션 회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경련이 조절되었을 때 할 수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DPT, MMR, 수두, 독감, 일본염처럼 논란이 되는 접종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의하는 거가 필요하겠는데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높다라고 본다면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 병원 다니시는 김은동 교수님 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교수님께서는 독감이나 일본염 같은 경우에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부작용보다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독감이나 일본염은 빼고 기본 접종은 컨디션 괜찮을 때 하자라고 말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실 사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카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부모님들끼리 위로와 공감 받으시고요. 질병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이런 사이트 통해서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항상 다른 아이의 증상이 내 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뇌전증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극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노벨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게 부모님들께서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료진이 항상 뇌전증 환우와 환우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힘내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